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 우리 교과서 8단원 황희정승의 일화를 좀 살펴봤었죠. 신중한 언행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67쪽이네요. 네, 67쪽.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67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거기 신문 기사가 하나 나오죠. 얼굴 없는 천사 16년째 기부 그래가지고 익명의 기부자가 얼굴 없는 천사로 불렸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성금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를 계속해서 기부를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 7단원 공부하면서 이런 문장 배운 거 기억하시죠? 시은이면 물 구보하고 여인이면 물 추회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했었나요, 우리? 그죠?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의미로 뭔가를 주었으면 그에 따라서 후회를 추구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뜻으로 어떤 선행을 베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던 격언이었습니다. 자, 이번 단원 9단원에서는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배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앞에 있는 배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보통 외울 때 짝배라고 많이 외웁니다. 짝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뭔가 나누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려라고 하는 글자는 생각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하다 아니면 헤아려 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려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짝을 이룬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뭔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거,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9단원에서는 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 중에서 배려 정신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바람직한 인성을 기를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문의 문장 서술 방식, 서사적 서술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근데 자, 서사라는 거 말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서라고 하는 글자는 글을 적다 아니면 뭐 서술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서술하다. 뒤에 있는 사자는 뭡니까? 네. 일이나 사건 같은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서사적 서술 방식을 말한다라고 하면 일이나 사건을 그대로 서술하긴 하는데 보통 어떤 식이나 어떤 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의 언행이죠. 언행, 말과 행동, 그리고 뭐 어떤 사건의 과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서술하는 거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하는 것을 서사적 서술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방식을 서사적 서술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본문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지 좀 살펴보면 되고요. 자, 글의 내용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은 자, 여기 선생님이 미리 여기서 염탐을 하고 있습니다. 웬 고기가 하나 나오네요. 고기. 그죠? 고기가 하나 나오고요. 여자 노비가 있습니다. 그죠? 노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인 마님이 있어요. 네, 주인 마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주인 마님이 있고요. 주인 마님하고 노비가 이렇게 고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노비가 뭐 고기를 들고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고기가 아니라 뭐 머리 장식 같은데요. 머리 장식을 막 들고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무슨 내용인지 우리 교과서 본문을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8쪽 되겠네요. 68쪽 한번 봅시다. 자, 68쪽 보면 홍, 상국, 서봉지, 대부인, 가, 신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해석부터 좀 먼저 좀 해볼게요. 자,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가운데 있는 이 상국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글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로 상자죠. 근데 서로라는 뜻 말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재상을 뜻하는 글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뒤에 있는 국자는 뭐죠? 나라 국자잖아요. 그래서 이 상국이라는 단어 한꺼번에 풀이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네, 상국이라는 단어 한꺼번에 풀이하면 재상은 재상인데 나라의 재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재상이니까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 같은 나라의 정승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 상국이라는 말을 쓰죠. 다시 얘기하면 이 상국이란 얘기는 관직 이름을 뜻합니다. 그죠? 관직 이름.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홍, 상국, 서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국은 관직 이름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 홍, 서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 서봉. 자, 홍서봉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홍서봉.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에 뭐 인조 임금 때였나 봐요. 이때 뭐 영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하고 한 나라의 우리나라의 정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 왜 홍서봉이라고 쓰지 않고 관직 이름을 여기서처럼 가운데다가 성씨 다음에다가 넣어줬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한문에서 문장을 서술할 때 보통 이렇게 관직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은 성씨 다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선생님 성씨가 안 씨니까 안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홍서봉이라고 바로 하지 않고 홍상국, 서봉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관직 이름을 성씨 다음에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해야 되는 한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글자는 우리 앞에서 상당히 많이 봤던 글자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지라고 하는 글자였고요. 이 글자는 어조사 지라고 하는 글자였고 뜻은 네 가지가 있었죠. 무엇무엇의, 무엇무엇하는 이런 뜻을 가지기도 했었고 무엇무엇이 뭐뭐가 주격조사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라고 해서 대명사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동사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까? 이따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표현이 대부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대부인.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대부인이라는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다른 사람의 어머니, 남의 어머니를 높여서 부를 때 존경하는 의미로 그냥 너네 엄마 뭐 하시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네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냐 이런 식으로 존칭입니다. 존칭. 자, 그럼 이제 일단 해석이 되겠죠? 해석 어떻게 됩니까? 상국인, 그죠? 홍서봉의 관직 이름 상국, 나라의 정승이었던 정승인 홍서봉, 여기다가 그냥 표시할게요. 홍서봉. 그 다음에 지는 해석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뭐의 하면 되겠네요. 홍서봉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승인 홍서봉의 대부인 한꺼번에 대부인은 어머니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승인 홍서봉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느냐? 가신빈 했답니다. 가가 무슨 가였죠? 자, 가자는 집 가자죠. 집이 신빈했다에.
자, 앞에 있는 심이라고 하는 글자, 요 글자, 우리 보통 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외우잖아요. 심하다, 심자입니다. 아니면 정도가 되게 지나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부사로 취급을 하게 되면 매우라는 뜻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매우. 집안이 매우 어떻게 됐느냐? 빈했대요. 빈. 빈자가 무슨 빈자죠? 자, 빈. 무슨 빈입니까? 가난하다라는 뜻이죠. 네, 가난하다. 그래서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비록 나라의 정승이지만 그 집안 형편은 뭐 그렇게 되게 부유하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고 가난할 정도였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읽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소사체갱 이렇게 읽었어요. 자, 앞에 있는 소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이 소자는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거칠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자, 이 글자 여러분들 알아둡시다. 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 사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식으로 읽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무슨 글자죠? 먹을 식 그러잖아요. 먹다라는 뜻이고요. 사라고 읽을 때는 먹다가 아니라 명사로 풀이해서 밥을 뜻하는 글자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채 앞에 있는 채자는 나물을 뜻하죠. 나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갱자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먹는 국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돼요. 소사 하게 되면 뭡니까? 거친 밥이죠. 거친 밥. 자, 그 다음에 국은 뭐죠? 말 그대로 풀이해서 나물국이죠. 나물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잘 알잖아요. 자, 쌀밥이 아니에요. 그죠? 쌀밥이 아니에요. 쌀밥이 아닙니다. 잘 안 보이죠? 잠깐만, 노란색은 좀 지우고 다른 색깔로 좀 칠할게요. 자, 쌀밥이 아닙니다. 그죠? 쌀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물국이니까 고깃국도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거친 밥과 나물국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거친 밥과 나물국이 의미하는 거 여기 적힌 하겠는데, 소사체갱의 의미가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되게 어떤 상황이죠? 가난한 형편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예를 들었다시피 집안 형편이 상당히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흰 쌀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고깃국을 먹는 것도 아니고 거친 밥과 나물국, 나물만 집어넣은 그런 국들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 가난한 형편에서 어떻게 했느냐? 매다 공핍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매라고 하는 글자는 매번 이런 뜻입니다. 매번. 다 했대요. 다가 무슨 다자죠? 다가 매번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았는데 뭐가 많았느냐? 공핍한 것이 많았다라고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공이라고 하는 글자, 공자는 원래가 뭔가가 비어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비어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핍이라는 글자는 무슨 뜻이냐? 뭔가가 모자라다라는 뜻입니다. 모자라다. 그러니까 공핍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뭔가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여기서 살짝 의역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친 밥과 나물국이니까 비어있고 모자란다. 매번 많았는데 비어있거나 모자란 경우도 되게 많았다라고 표현됐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끼니를, 그죠? 끼니를 거르다. 이렇게 좀 의역하는 식으로 해석을 합시다. 그래서 연결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매우 가난해서 어떻게 됐나? 거친 밥과 나물국도, 이런 가난한 형편에서 먹는 이런 음식들도 어떻게 매번 많았다. 뭐 한 적이? 공핍하는 적이 많았다. 끼리를 거느른 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는데 이런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1일은 그랬습니다. 1일은 하루는 어느 하루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어느 하루는 어떻게 했느냐? 견했답니다. 견. 자, 여러분들 요 견자 표시 좀 해두겠습니다. 자, 견이라고 하는 글자는 본래 무슨 뜻으로 해석하는 글자냐 하면 어딘가로 누군가를 보내다, 우리 파견 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를 보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누군가를 어딘가로 보내다 라고 하면, 파견을 보낸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보내긴 보내는데 단순하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서 뭔가를 하라 라는 의미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이라고 하는 글자를 단순하게 보내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역동사로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쪽에다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사역동사 뭔가 시킨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 뭐 있었습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생긴 글자 있었죠. 이 글자 사라고 읽어주는 글자였습니다. 이 글자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였죠? 하여금사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누구누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글자였죠. 자, 이때 말하는 견의 의미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라고 하는 글자와 비슷한 의미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풀이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견자도 하여금 사자와 마찬가지로 해석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누구누구로 하여금 뭔가를 시키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준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비라는 글자가 있네요. 비. 여러분들 혹시 저번에 기억하시나요? 이쪽에다가 그냥 적을게요. 자, 이렇게 적은 글자가 있었죠? 이 글자는 뭐였습니까? 노라는 글자였습니다. 무슨 노자죠? 종노자였습니다. 그죠? 하인을 뜻하는 종노. 여기 있는 비자랑 합치면 그래서 무슨 글자가 됩니까? 자, 비, 노비라는 글자가 나타내죠. 그래서 비자도 종, 비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자, 남자 종이고 비자는 여자 종을 뜻하는 글자예요. 노비. 자, 여기서 여자 종이죠. 여자 종을 보내서 그 다음 나오는 글자, 이 글자 있습니다. 와, 이 글자 많이 나오겠네요. 자, 이 글자의 의미, 일단 뜻을 좀 적어보면 이 글자의 의미는 뭔가를 사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사다. 자, 그런데 우리 물건을 팔고 사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물건을 팔고 사는 거, 매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매매를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자, 매매. 두 개 다 매로 읽어주는데 어떤 거는 파는 거고 한 글자는 사는 거예요. 어떤 게 사고 파는 걸까요? 일단 여기서 사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앞에 있는 이 글자가 팔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사다라는 뜻이겠네요. 자, 외울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데 이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팔다라는 한자는 뭔가가 더 있으니까 팔다. 그리고 사는 것은 이 부분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사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네요. 그냥 한 가지 외우는 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우는 한자가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뇌물수수라는 단어 있잖아요. 뇌물수수. 자, 뇌물수수는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수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수 읽어줘요. 그러면 하나는 주는 거고 하나는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짐작해 봅시다. 모양을 보니까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줄 수가 있겠죠. 주다, 수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왼쪽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받을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하루는 여정으로 하여금 사게 했는데 뭘 사게 했느냐? 고기를 사게 했답니다. 고기 육자죠. 그리고 나오는 글자, 이 글자가 나오는데 자, 이 글자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무슨 글자였습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말을 이어주는 말, 이라고 외웠었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그리고의 의미로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자, 뒤에 있는 레라고 하는 글자는 오다라는 뜻이죠. 올래. 그래서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일은 하루는 어떻게 됐느냐? 여자 노비를 보내어서 여자 노비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사서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였다. 고기를 사서 돌아오도록 시켰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네요. 내용 되죠? 고기를 사서 오게 했는데 그래서 여자 노비가 이제 고기를 사 왔습니다. 고기를 사와 가지고 뭐 했습니까? 견했대요. 견자는 보다라는 뜻이죠. 보긴 봤는데 뭘 봤습니까? 육색을 봤답니다. 뒤에 있는 색자는 뭐죠? 빛깔. 뭐 우리 잘 아는 거 색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고기의 색깔을 봤다. 그랬는데 사하더랍니다.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같을 사라고 해가지고 뭐뭐와 같다. 마치 뭐뭐와 같다. 그 다음에 유 했대요. 유자가 뭐죠? 있다, 있을 유자죠. 뒤에 있는 독자 나왔습니다. 독은 뭡니까? 독이라고 해서 독이 있는 것 같았다. 연결해서 해석하면 자, 고기를 사와가지고 고기 색깔을 봤습니다. 음식을 먹어본 것이 아니라 색깔만 봤대요. 색깔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독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사온 것만 봤는데 고기 색깔이 왠지 상한 것 같이 독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홍서봉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느냐 봤더니 문비왈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있는 문자가 무슨 문이었죠? 뭔가를 물어보다, 묻다는 거죠.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여자 노비한테 물었습니다. 왈자는 뭐였습니까? 우리 말하다 라는 거죠. 말하다. 물어서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봤더니 소매지육이 유기허 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자, 앞에 있는 소라고 하는 글자 있습니다. 소자는 무슨 소자였죠? 바소라고 하는 글자였고요. 뒤에 있는 자, 소자 다음에 어떤 한자 A가 있다고 쳤을 때 해석 어떻게 하죠? A 하는 바 이렇게 풀이하는 글자였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매가 나왔네요. 매자 무슨 매자죠? 매,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 나왔네요. 지자는 좀 전에 우리 살펴봤다시피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여기에서처럼 무엇무엇의, 무엇무엇이 이런 뜻이 있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돌아가서 사는 바, 그 다음에 육자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자의 의미는 해석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앞에서 나온 거를 뜻을 좀 상기하면 뭐뭐의,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소매지육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시장에 가봤더니 네가 사야 되는 바의 고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가 사야 되는 바의 고기 그러면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야 하는 고기 이렇게 했죠. 네가 사야 할 고기 아니면 여기 해석 나와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고기 이렇게 의역을 좀 합시다. 살 수 있는 고기 유기허 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유라고 하는 글자는 해석 아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있다라고 했었죠. 있다. 그 다음에 기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글자 일단 좀 살펴보면 기라고 하는 글자는 몇 기자입니다. 몇 기.
정도를 나타내는 거, 얼마, 이런 뜻을 나타내는 몇 기.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이 허라고 하는 글자인데, 허자의 의미는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외우거든요. 허락하다. 그런데 이 글자의 또 다른 뜻을 좀 생각하면 정도쯤 어떤 양을 나타내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허라는 말 자체를 한꺼번에 풀이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몇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기허라는 말 선생님이 미리 좀 적어 놓긴 했는데 기허라는 단어는 얼마쯤, 얼마가량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래서 얼마쯤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해줘도 되겠네요. 시장에 가봤더니 네가 사야 하는 고기가, 살 수 있는 고기가 어느 정도 있더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자들 좀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의 괴라고 나왔네요. 앞에 있는 괴자가 무슨 괴자죠?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고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러니까 합쳐서 몇 덩어리가 있더냐라고 되는 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야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 야라고 하는 글자는 이쪽에다가 그냥 적을게요. 자, 이 야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어조사 야라고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어조사입니다. 어조사는 어떤 특정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어조사 야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어디에서 문장 끝에 붙었을 때 문장 끝에서 어떤 역할? 물음표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물음표 역할.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음표가 붙었죠. 그래서 의문문을 나타낼 때 어조사 야라는 글자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물음표 역할을 하는 한자 어떤 거 있었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호라는 글자 있었잖아요. 호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제라는 글자도 있었죠. 이것처럼 물음표 역할을 하는 한자로 어조사 야라는 글자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연결해서 해석을 해봅시다. 네가 사야 하는 고기가, 네가 살 수 있는 고기가 어느 정도의 덩어리, 몇 덩어리가 있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자 종한테 물어보니까 여자 노비가 이제 대답을 했겠죠? 대답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 내매 수식, 그리고 득전했다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내라고 하는 글자 우리 외울 때 이 글자는 이해내라는 말로 많이 외우거든요. 근데 이해라는 말 자체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느냐? 이해라는 말은 어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의 연속된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해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풀이하느냐? 곧, 즉시, 이윽고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이해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정이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즉시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했느냐? 매수식했다고 합니다. 매수식. 자, 이때 나오는 여기 나오는 매자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글자네요. 무슨 글자입니까? 여기서는 팔다라는 한자가 쓰였네요. 팔았습니다. 뭘 팔았느냐? 수식을 팔았대요. 수식. 자, 숫자는 무슨 숫자? 머리 숫자. 그죠? 자, 이 글자는 머리 숫자. 다음에 식은 뭡니까? 장식을 뜻하는 글자죠. 머리 장식. 여자들이 왜 그림에서 보다시피 뭔가 비녀나 머리에 뭔가 장식품을 꽂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홍서봉의 어머니도 어쨌든 되게 양반집 가문의 어머니였으니까 머리 장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가난은 했는데 머리 장식이라도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득전했답니다. 득전. 자, 득자가 무슨 득자였죠? 얻다라는 한자였고요. 뒤에 있는 전은 뭡니까? 돈 전자죠. 그래서 해석하면 돈을 얻다.
돈을 얻다. 말이 좀 이상하니까 얻다를 약간 의역합시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돈을 마련하다. 이렇게 의역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해석을 하니까 곧바로 어떻게 했니? 머리 장식을 팔아서 그리고 돈을 마련했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머리 장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자, 보니까 사비 진매기육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체크하는 한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사라고 하는 글자 나왔네요. 자, 사자 우리 좀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이 글자는 하여금사라고 글자였고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죠? 사역동사 역할을 하는 거였죠. 앞에서 필기했던 내용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나왔던 거죠. 자, 여기에 나왔던 거죠. 하여금사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에서 보내다 견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누구누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다라고 해석했던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누구누구로 하여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누구로 하여금 뭘 하게 했느냐 봤더니 비 나왔습니다. 비가 아까 뭐였죠? 여자 종이었죠. 여종으로 하여금 진매했답니다. 진매. 자, 여기 진짜 한번 표시 좀 해볼게요. 자,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의미 자체가 우리가 외울 때 다하다 진으로 많이 외웁니다. 다할 진. 그런데 다해서 뭐 했느냐? 매했다고 합니다. 다해서 매가 아까 뭐였습니까? 사다였죠. 다해서 샀다. 다해서 샀다니까 약간 의역을 좀 해봅시다. 다해서 샀다. 몽땅 샀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모두 다 샀다. 뭘 샀습니까? 기육을 샀대죠. 기육. 자, 이 글자 앞에 있는 이 글자는 우리 앞서서도 한번 나왔는데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그 기라고 해석을 하죠. 고기는 고기인데 그 고기들을 다 샀다라는 겁니다. 그 고기들을 다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나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접속사겠네요. 자, 접속사 이라고 하는 글자고 의미 자체는 and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매했다고 합니다. 매자가 뭐죠? 묻어버리다, 매장하다, 묻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요 글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 자, 기억해야 되는 글자가 있네요. 자, 이 글자는 이것도 마찬가지 어조사 우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그런데 어조사 우자는 어떤 한자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생긴 글자와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글자는 뭐였죠? 어조사 어라고 하는 글자였죠. 자, 어조사 어자와 비슷하게 해석이 되니까 4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서,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무엇보다 라는 뜻으로 4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죠. 자, 이 어조사 우자는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긴 하는데 자, 여기에서처럼 어조사 어자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긴 묻었다. 고기를 사서 묻었습니다. 묻었다. 어디에 라고 해석해주면 적당하겠네요. 어디에 묻었다. 어디에 묻었느냐? 장하에 묻었대요. 앞에 있는 장자는 담장이죠. 담장. 담장하, 담장 아래에 묻었다. 자, 이어서 해석합시다. 노비로 하여금, 여자 노비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기를 다 사도록 했다. 그리고 다 사서 어떻게 했어요? 담장 아래에다가 묻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하죠. 문장이 좀 깁니다. 자, 그 고기를 다 사서 담장 아래에 먹지도 못하고 그냥 묻어버리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봤더니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공했대요. 공자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죠. 두려워하다. 두려웠답니다. 이 노부인이, 대부인이 두려웠대요. 뭐가 두려웠느냐 봤더니 이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두려웠대요. 자, 뭐가 두려웠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타인 나왔죠? 타인 뭐죠? 타인.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다를 타, 사람인. 다른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자는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뭡니까? 네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요. 자, 지자, 이때는 의미가 뭐 하면 될까요?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 나왔으니까 매자가 뭐였죠? 사다. 그 다음에 식 나왔습니다. 식. 여기서 식이라고 읽었네요. 식이라고 읽을 때 의미가 아까 뭐였습니까? 먹다라는 뜻이었죠? 사서, 먹고, 생병입니다. 생자가 뭐죠? 생기다. 뭐가 생겼습니까? 병자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이 글자, 요 글자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어조사 야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 어조사 야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어조사니까 어디에서 아까 전에 어조사 야자와 똑같이 문장 끝에 위치를 하는데 어떤 역할? 마침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마침표 역할을 해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해석이 되겠죠. 자, 담장 아래에 다 묻어버리도록 시켰는데 왜 그랬느냐?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서 먹고 병이 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병이 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만 그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혹시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홍서봉의 어머니께서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머리 장식을 팔아가지고 그 고기를 다 사서 땅바닥에 땅속에 묻어버리도록 했다. 혹시나 딴 사람들이 병이 날 수 있으니까. 자, 홍서봉의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죠? 지체 높은 귀족 집안의 양반 가문의 높은 신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해를 입을까, 피해를 입을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준 거겠죠. 자, 여러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지위와 명예에 따르는 도덕적인 의무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서민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위나 더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사회를 더 생각하는 마음에서 남들을 위해서 더 남을 베풀고 해야 되는 것들을 도덕적인 의무로 표시한 프랑스 격언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프랑스에만 있는 얘기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경주에 채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채부잣집은 6가지 가훈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는 것처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절대로 하지 말고 만석 이상의 재산은 무조건 사회에 환원시키고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고 나그네가 오게 되면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하고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라 무조건 베풀어라 이런 식의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 나라의 생활 풍습 중에서 품앗이, 두레 이런 것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나눔의 실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졸업할 때쯤 되면은 교복 물려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눔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한 장 넘기면 뒷부분에 일주일 동안 사람들에게 배려와 선행을 베푼 후 내용과 느낀 점을 적어보도록 선생님 빈칸을 좀 놨는데, 여기에서는 예시를 먼저 좀 들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온갖 행동들을 다 적을 수가 있겠죠. 여기 적힌 것처럼 버스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다. 감기 걸린 친구를 위해서 따뜻한 모과차를 차주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중에 타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있겠죠.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다리가 다친 친구를 위해서 식판을 대신 들어주었다. 등등 다양하게 어떤 본인의 행동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서는 상대방 기분만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내 기분도 좋아진다. 배려의 의미를 깨닫는 형식으로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좀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본격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고 거기 빈칸에다가 한번 칸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와야겠네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홍서봉의 어머니는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고 하죠. 그래서 거친 밥과 나물국, 아주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형편에서도 밥을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매우 심하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했습니까? 노비를 보내서 견자 한번 기억을 해주고요. 노비를 보내서 고기를 사오게 했는데 고기 색깔을 봤대요. 그랬더니 독이 있는 것 같다. 먹어보지 않고 색깔만 봤답니다. 고기가 왠지 상한 것 같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봤더니 시장에 가서 남아있는 고기를 모두 다 사오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자신의 머리 장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했어요. 돈을 마련해서 머리 사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나중에 담장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왜냐?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먹고 병이 날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였는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어떤 뜻으로 쓰였습니까? 기역을 보니까 여기 적혀 있고 니은은 여기 있네요. 아, 이 글자. 자, 이 글자는 두 가지 의미였죠. 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 사라고 읽을 수도 있네요. 식자는 뭐였습니까? 먹다라는 거였고 사는 뭐였습니까? 밥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위에는 기역은 밥을 뜻하는 사자고 니은에서는 먹다라는 식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자,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가장 필요한 사람,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남을 배려하는 지혜를 기를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윗글의 흐름에 맞게 그림을 순서대로 배열해보자. 우리 아까 전에 이 글은 어떤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서사적 서술 방식이 쓰였다고 했었죠. 서사적 서술 방식은 뭐였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써내려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고기가 상한 것 같이 본 거고 남은 고기를 모두 다 사오라고 했고 항상 먹을 것이 없구나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먹을 것이 없구나 라고 해서 먼저 오늘은 고기라도 먹자 라고 해서 고기를 사왔는데 자, 왠지 사온 고기가 상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야, 다른 사람 먹을 수도 있으니까 모두 다 사오거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다, 가, 나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행동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행동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떤 생활을 할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내용과 한자는 틈틈이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핵심만 쏙쏙 알차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